핵물질을 빼어내는 그러한 난자를 가지고 여기에 환자분의 체세포를 집어넣어서 융합해서 핵이식 복합체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핵이식 복합체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줄기세포는 유전 물질이 난자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와 같은 환자분의 핵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아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치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생명체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도 없는 수정의 순간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와 같은 논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배아는 8개에서 50개 정도 또는 10여 개의 세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아는 신생아와 전혀 닮지 않았으며 핀의 꼭대기보다도 크기가 더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아라고 하면 신생아를 떠올리는데 배아는 사실 팔, 신경체계, 눈, 심장이 없는 조그만 세포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집중치료실에서 심장 결손으로 죽어가는 신생아나 당뇨로 죽어가는 2살짜리 여아나 뇌성마비로 죽어가는 6살짜리 남아보다 조그만 세포덩어리가 왜 더 약자로 보이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은 멀쩡한데도 뇌 활동은 정지한 성인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배아는 신경세포도 없고 마치 오디, 즉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아를 사용해 병원에서 죽어가거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왠지 경쟁적인 학문 분야,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학문 분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내 척수 손상 사지마비 환자들에 대해서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갈 거라는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미 성체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사이의 연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두 분야가 경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두 항생제가 서로 경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힘을 합쳐 완치법을 찾아냄으로써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축복으로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혈액 줄기세포 상관없이 질병의 완치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가 혈액 이상이나 면역장애 환자 외에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잠재력을 가진 모든 분야를 잘 조율해서 연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8가지에서 14가지 정도의 질병만 치료할 수 있는 반면 배아줄기세포는 최소 70가지 그리고 윌머트 박사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게는 1000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훨씬 더 광범위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척추 손상 환자의 임상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이유는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체 줄기 세포로 치료를 하면 몸이 세포를 거부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장기 기증자의 췌장에서 추출한 췌도 세포를 당뇨 환자에게 이식을 하면 인슐린 투여는 필요 없어지지만 동시에 몸이 췌도 세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성이 아주 강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화학적 면역 억제제에 의해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지면 결핵과 같은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줄기 세포에는 위험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매우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종류가 매우 달라서 마치 종류가 다른 두 과일을 비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유연성이 매우 커서 어떤 종류의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는 상당히 제한된 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하거든요. 제 전문 분야인 운동 뉴런의 경우를 보면 배아줄기 세포는 화학적 신호를 받아 운동 뉴런으로 분화할 수 있지만 성체 줄기 세포는 아예 어떤 뉴런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환자들한테는 그게 어떤 줄기세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치병 치료의 길이 빨리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협업해서 이게 좀 더 빨리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허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이에 한 우물을 파왔다면 또 시선을 넓혀서 지금 세계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배우고 또 성체줄기 세포 분야라든지 그 냉동배아를 개발하시는 팀들과도 그 협조를 해서 어쨌든 한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경쟁을 하지 않고 그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그 그룹이 되려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자 입장에서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하면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일단은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든가 인체 이식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줄기세포는 가능성이 많은 반면 위험성도 많습니다. 배양 접시에서 대량 증식이 가능한 세포는 인체 내에서도 대량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줄기세포가 특정 세포가 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다른 세포, 그중에서도 특히 암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특정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반면 통제되지 않는 성장을 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훌륭한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을 줄기세포 분야에도 적용해서 세포의 무제한 증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특정 세포로만 분화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죠. 줄기세포는 또 작은 화학 공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 치료 외에도 줄기세포를 화학약품으로 신체 특정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줄기세포에 의해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운 생물학 분야입니다. 줄기세포와 환자의 유전적 정보가 일치한다면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모든 우려와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기꺼이 수용해 최고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가능성과 문제점에 지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도 백신의 효능 여부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원숭이에게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의학 연구 과정을 만들기보다는 지식을